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이 단원을 배우고 났을 때 어떤 상태를 원하는 것이냐 하면 추상화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계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안 나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도 코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가 뭔가요? 프로젝트는 어떤 결과치를 예상하는 목적이 됩니다. 목적. 어떤 목적이죠. 그 목적을 수행하는 걸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협력적으로 하자고 했죠. 왜 협력적으로 해야 되느냐? 기존의 문제 자체는 오늘날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큽니다. 덩치가 크죠. 그런 큰 문제는 결국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잘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작은 단위로 분해를 하죠. 그 분해된 것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작업하게 되면 뭐 한 6개월 또는 1년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건 적어도 아주 짧은 거,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것도 서너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적어도 석 달, 넉 달을 작성을 해야 그게 나옵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만한 인력이 여러 달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될 테니까 수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까지 그 작은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드는데도 여러 명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죠.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한다면 자기만 잘하면 되지. 근데 여러 명이서 그걸 공동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적 프로젝트 수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혼자서 다 작성했죠. 짧고 작으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협력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했죠. 알고리즘. 이건 주어진 문제가 먼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제기됩니다. 주어지죠. 아니면 문제를 도출하거나 문제를 발견하거나 그러면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다다이즘 그러면 뭐 미술의 새로운 사조, 사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뭐 경제학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코노미즘이라든지 그런 이즘이라는 것이 붙은 사상, 뭐의 사상 이런 거죠. 알고리즘 그러면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사상 이런 뜻이 됩니다. 뭐 원래 원어는 알고리즘이지만 그것의 사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넓게는 사람 손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로 해결하는 것도 포함되며 수학적인 것이고 또는 비수학적인 것도 모두 포함된다 이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체 과정에서 볼 때 알고리즘을 짜는 것은 계획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맨 앞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해주는 이 계획이 완성되면 이것을 알고리즘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해서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추상화와 알고리즘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잡하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제기됐죠. 그리고 추상화 작업을 거쳐서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추상화 단계를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단계인 겁니다. 추상화가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문제를 추상화하고 그것을 분석해야지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거기서 핵심적인 요소를 추출하게 되고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필요한 범위들끼리 이렇게 나눠요. 문제를 분해하는 거죠. 나눈 다음에 각각의 분해된 그 문제의 덩어리를 거기서 규칙을 찾아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도식으로 표시하거나 글로 써놓게 되면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는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나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 이게 문제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 또는 행동하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추상화를 한다 이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문제를 분석해야 되고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를 찾아내야 되고 그런 걸 찾아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줄여서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는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림 또는 글로 표시한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리즘이라 하죠. 그러므로 문제 자체는 추상화되어 있어요. 문제가 딱 던져지면 그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까지는 추상화라고, 그것을 이렇게 도형으로 그려낼 수도 있어요. 이런 도형을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플로우 차트, 흘러가고 있죠. 화살표의 방향대로 흘러간단 말이지. 그래서 흐름도라고 하는 거고, 흐름도, 플로우 차트, 흐름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순서대로 간다는 의미를 더 강조해서 순서도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 마름모가 조건 표시예요. 조건을 물어봐서 조건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반복되겠죠. 또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조건을 만났는데 이렇게 조건이니까 yes, no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서 돌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시 1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종료되는 거죠. 여기서 이 그림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이런 비교 판단문에서는 반드시 나가는 길이 두 개라야 됩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것이 없다면 이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돼 있죠. 요쪽으로 갈 거냐 요쪽으로 갈 거냐. 얘도 돼 있죠. 요쪽으로 갈 거냐 요쪽으로 갈 거냐. 박스는 프로세싱을 말합니다.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마름모가 이 물어보는 조건을 판단하는 그런 명령을 표시할 때 왜 마름모로 표시를 나타냈냐 그러면, 마름모라야 요 꼭지점에서 나가는 방향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정하죠. 이 박스는 왜 그랬을까요? 원래 박스는 요 속에다가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써주는 거예요. 명령을 써주려면 글상자 모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글상자잖아. 글상자 안에다 글씨를 쓰면 되고, 이것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나타내는 yes, no 비교 판단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yes, no가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림이 잘못 그려진 거라고. 추상화와 알고리즘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상화를 해야 된다. 그 추상화된 것을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려면 이렇게 가시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추상화를 하고 추상화된 것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며 이것을 그려내면 그것이 알고리즘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 분석 능력이 없으면 애초에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냐고. 잘 사는 나라들 많이 있죠. 선진국, 최고 수준의 선진국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 일본 같은 나라나 살기는 캐나다, 호주도 살 만큼 살죠. 그러나 그 나라들이 소프트웨어가 발달됐냐고? 그렇지 않죠. 왜냐? 소프트웨어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두뇌 플레이가 가능해야 돼요. 그럼 그런 나라에는 두뇌 플레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 그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그럼 미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산업이 발달해 있고 오래전부터 해왔으며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갔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컴퓨터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 최초의 발명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산업을 일궈낸 곳이 미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연구하고 거기서 사업을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있다는 거죠. 선점도 했고. 그래서 이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런 것을 그 특정 분야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잘합니다. 수학적 논리적 구조가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잘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이렇게 몇 퍼센트만 뽑아도 벌써 수천만 명, 수억 명의 그런 인재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도 잘하는 편이에요. 인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5천만 명이 그래도 그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5천만 명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따라가기가 어렵죠. 인구 구조상 어렵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할 때까지는 해봐야 된다. 그것이 전 국민을 프로그래머화 하자.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할 능력이 핵심이다 이겁니다. 요건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는 한 번 더 발에는 희망이라고 할까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은 문맹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한국 사람 치고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글씨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찾거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어렸을 때부터도 학습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프로그래밍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전공자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고 있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몇 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알아야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나 조건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분해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큰 문제, 이것을 분해하는 거고요. 분해된 작은 문제를 먼저 해결합니다. 그러면 그 해결된 문제들을 다 모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 알고리즘의 어원이 나오는데 아랍의 수학자인 알콰리즈미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지금부터 하면 1200년 전 1250년 전 남짓 때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전례가 돼서 알콰리즈미즘이죠. 알고리즘 이렇게까지 변한 거예요. 알고리즘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외부에서 0개 이상의 입력을 받아들여 라고 그랬어요. 하나 이상의 출력을 생성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컴퓨터 안으로
데이터가 들어와야 처리를 한 다음에 밖으로 내보낼 텐데 안 들어와도 된다고.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않더라도 계산할 능력이 있어요. 프로그램은. 그래서 0개 이상의 입력을 받아들여서 하나 이상의 출력을 생성해야 됩니다. 출력하지 않는다면 컴퓨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개 이상의 출력이에요. 각 단계가 단순해야 되며 모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나? 그러면 안 돼요. 알고리즘은 명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수의 작업 후에는 반드시 끝나야 돼요. 끝없이 돌면 안 됩니다. 모든 명령이 수행 가능해야 됩니다. 수행되지 않는, 즉 거치지 않는, 왜냐하면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명령이 순서대로 내려오다가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이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돼요. 영원히 처리되지 않는 명령이 한쪽 구석에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잃어버린 가방을 찾자 그러면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왔으면 유실물 보관소에 가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지하철에서 분실될 가방 찾기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분해해야 됩니다.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몇 호선이더라? 두고 내린 역이 어디더라? 탔던 열차가 몇 번째 칸이었나? 몇 시에 잃어버렸나? 가방이 어떻게 생겼지? 그 속에 뭐가 들었지? 이런 걸 알아야 전화를 하든지 그 역에 알려줘가지고 분실물 센터에다가 조회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들어왔는가? 이렇게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기능들이 많잖아요. 카메라 기능도 있고 녹음 기능도 있고 뭐 이런 거 더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이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든 거예요. 이건 바코드라고 그러죠. 바코드에 여기에 앞부분에 880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이라는 표시입니다. 880. 그리고 그 뒤에 제조업체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번호가 있고 맨 끝말이 요거 하나가 검증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에러가 있나 없나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규칙을 정하는 거 이것도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물론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기로 하고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거 이게 1차원 바코드라는 것이고 이 바 막대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걸 QR코드라고 부르죠. 여기는 13개의 글자가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이쪽에는 2차원은 바코드 아니에요. 이거 여기 표기가 잘못 나온 겁니다. 2차원은 QR코드라고 불러요. 퀵 리서치라는 건데 이 안에는 약 800개 정도의 바이트의 글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코드에 비해서 적어도 700배 이상의 그런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죠. 이 안에다.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수열 속에서 규칙을 찾아라. 7번째 개미 수열이 얼마냐 이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 11 12 11 21 이렇게 해서 이 7번째는 얼마냐 답은 이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코드를 해석해서 이건 이제 페르마의 밀실이라는 영화에 나온 건데 이렇게 코드가 있다고. 코드가 이 코드를 분석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라는 것을 알아맞혀 보세요. 이걸 위해서 물론 요 다음 장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일부만 보이고 있죠. 내가 지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있고 이 코드들을 점선으로 모으게 되면 어떤 코드들인지 그러한 값이 보여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이걸 가지고 이걸 쭉 연결해서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떤 그림인지 코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다음번 시간에 조금 시간을 내서 해설을 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